8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불타는 자동차 BMW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도 극히 제한적으로 도입됐을 정도로 저항과 도입 문턱이 높았던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인데 이번엔 전폭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까요? 오늘 앵커 브리핑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얘기해보겠습니다. 줄리아 로버츠 주연 2000년에 제작된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입니다. 지난 1993년 캘리포니아주의 소도시 힌클리 주민들이 중금속 배출로 수질을 오염시킨 전력회사 PG&E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소송에 참여한 600명의 주민들이 손해배상금으로 3억 3,300만 달러를 받아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4천억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것도 25년 전 얘기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처럼 기업들이 고의적, 악의적 불법 행위나 반사회적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미국 미주리주 법원이 존슨앤존슨의 땀띠 파우더를 35년 이상 사용하다 사망한 한 여성의 유가족에게 암 유발 위험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7,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6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영미법계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일부 도입돼 제조물 책임법에 피해에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의 규모가 크지 않고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한정돼 이번 BMW 사태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는 아예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등 한계가 뚜렷합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다. 이낙연 총리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 말입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대처 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 조치를 취하라. 법령에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라는 질책성 지시를 내렸습니다. 실세 총리의 질타와 지시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토교통부는 당장 행동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MW 리콜 결정 및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종합적인 리콜 제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논의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만 검색해봐도 박영선, 금태섭, 박주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3건이나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길게는 2년 2개월, 짧게는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법안 검토 보고서를 찾아보니 당시 공정위는 소송 남발과 기업활동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는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불타는 자동차가 연일 문제가 되니 호떡집 불난 것처럼 호들갑 떨다 또 그냥 유야무야 지나갈지, 아니면 이번엔 제대로 된 법령 정비가 이루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리고 소송 남발과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법만 지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소송 당할 일을 걱정할 게 아니라 소송 당할 일을 안 만들고 안 하는 게 먼저 아닌가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다시 소환해 조사합니다. 특검팀 박상용 특별검사본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 특검이 준비한 질문에 대해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준비한 질문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루 만에 마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 김 지사가 수용해 어젯밤 12시까지 조사한 후에 바로 조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이 박 특검보의 말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앞서 어제 오전 9시 반 특검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3시 50분 귀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취재진에게 특검에서 유력한 증거나 그런 게 확인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사 내용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김 지사는 이르면 이번 주 특검에 다시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 지원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7, 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뭐 요즘 정말 덥긴 더운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던가요? 어떤가요? 네, 7월 폭염 기간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날아드는데요. 네.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이 안 나왔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0,000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 네. 5만 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라는 게 백 장관의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작년 대비 폭염 일수는 2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은 크게 늘지 않았으니 필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결국 폭염 대책 일환으로 전기요금 걱정하지 말고 에어컨 좀 뭐 시원하게 틀어라 이런 취지에서 대책을 발표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 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겠다는 건데요. 네. 몇 와트 이렇게 하면 상당히 복잡한데 요약하면 오늘 발표된 7, 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로 이제 인하되는 전기요금 총액은 2,761억 원, 가구당 19.5% 정도 요금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뭐 구체적인 사례나 금액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반 가정에 있는 스탠드형 에어컨 용량이 1.84kWh 정도 되는데요. 이걸 매일 8시간씩 30일 동안 틀면 440kWh가 조금 넘는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 에어컨 사용을 기준으로 월 450kWh를 사용할 경우에 기존에는 88,190원을 내야 했는데요. 이번 누진제 완화로 22,510원이 감소한 65,680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500kWh를 사용한 가구의 경우에는 기존에 104,410원을 내야 했는데 이제 오늘 조치로 27,773원이 줄어든 76,367원만 내면 되게 됩니다. 다만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번 누진제 한시적 인하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네, 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 297만 가구에 대해서요. 연간 4,831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7, 8월에 한해서 전기요금 복지 할인 금액을 각각 30%씩 더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냉방기기가 없거나 이제 냉방기기가 노후화된 가구에 대해서는 한전과 에너지재단 등을 통해서 긴급 지원하는 등 냉방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1년간만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줘왔는데요. 출산 장려와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 할인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아울러 함께 검토됐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누진제 완화는 일단 이번 7, 8월 두 달만 한시적으로 해당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백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 대책이다.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앞으로 국회와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하여 전기요금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너무 펑펑 쏟아지지 않게 합리적인 선에서 전기요금 개편 체제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을 줄여서 불금이라고 한다는 말은 들어보긴 했지만 부불금이라는 말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금이 아니라는 건지 뭐라는 건지 전혀 그 뜻을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부불금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부불금이란 낯선 단어가 나오는 법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입니다. 주주 등의 자산 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6항,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부불금을 받는 날을 말한다가 그 조항입니다. 부불금, 혹시나 뜻을 알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지만 역시나였습니다. 부불금이란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부불금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포털 어학사전에서 부불금이란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과 한자, 중국어사전 어디에도 부불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일단 부불금을 한자로 뜯어보면 부가하다 할 때 부자에 떨칠 불자와 쇠금자를 씁니다. 한자를 알아도 그 뜻을 도무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담당하는 기재부 관계자는 부불금의 뜻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부불금만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부불금이라는 용어 뭔지를 아십니까? 저는 일단 모르는데 제가 담당하는 조문이 정말 많은데 거기 있는 단어들을 모르는 게 부불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이 모릅니다. 부불금은 법적으로 나누어 지급한 돈, 즉 할부금과 같은 말입니다. 할부금이라는 다 아는 단어를 놔두고 조세를 관할하는 기재부 관계자조차도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나오는 부불금이라는 낯설고 희한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애초 법전을 만들 때 무슨 생각으로 사전에도 없는 말을 어디서 따와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불금을 할부금으로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들이 낸 보육료 가운데 일부를 남편이 어린이집 운전기사인 것처럼 꾸며서 남편 월급으로 줬습니다. 남편은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보육료 횡령에 해당할까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죄가 안 되는 걸까요? 오늘의 판결은 횡령죄 성립 요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42살 김모 씨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남편 정모 씨에게 어린이집 운전기사 급여 명목으로 1,510만 원을, 4대 보험료 명목으로 377만 원 등 1,887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없고 검찰은 김 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선 학부모들이 지급한 보육료가 정해진 목적과 용도가 있는 위탁된 돈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보육료는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사용할 것인지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보육료는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받은 금원이라며 횡령죄를 유죄로 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해진 목적, 용도로 사용될 때까지 보호자들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위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예금계좌에 보관된 보육비 일부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더라도 횡령죄 구성요건인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일단 보육료를 냈으면 그 돈은 어린이집 원장 소유로 해당 보육료를 어디에 쓰든 원장 마음이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무슨 의도와 생각으로 그리 했는지 짐작은 갑니다. 아무튼 일하지도 않은 남편에게 일을 했다고 월급 명목으로 돈을 줬지만 죄는 아니라는 판결. 법이란 게 참 묘합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너도 나도 따라할까 걱정이 드는 건
제 기우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오늘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9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청와대와 법원 행정처 간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을 두고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돈스코이호 사기 혐의에 대해 오늘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 등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일그룹 관계자 거주지와 서버 관리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제기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안정권 신설 내용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중요한 인권으로 여기고 국가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16,338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1,796억 원에 달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피해 건수는 54%, 피해액은 71% 증가한 것입니다. (8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